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3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윤리와 사상에서 등급 업의 힘까지 키울 수 있는 수능 특강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번 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드디어 현대 서양 철학이 들어갑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의외로 현대 서양 사상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꼭 출제가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현대 서양 사상가가 또 대폭 늘어났잖아요. 재도전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인 단원이에요. 그래서 수능 개념 단계에서 아주 찬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능 특강 들어오고 나서는 조금 더 수능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으로 출제되는 유형에 맞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압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찬찬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 어디로 가면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 모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번 시간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준비해야 하는고 하니 수능 특강 교재로는 12단원 들어온 거죠. 현대 서양의 다양한 윤리사상 들어왔고요. 페이지 수로는 140쪽부터 143쪽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현대 서양 철학에 관련돼서 파트 1으로 이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럼 수능 개념에서 조금 더 찬찬히 더 듣고 올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상상 노트에서 21강, 22강, 24강 여기서 오늘 해당되는 사상가들을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선생님 좀 기출문제 보고 와야 감이 오겠는데요. 복습하고 올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수능 기출 플러스 21강, 22강, 23강입니다.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의 안내 멘트를 들으니 어때요? 세 강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한 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수능형으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능의 눈으로 이번 시간 한번 또 재구성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능의 눈으로 한눈에 수능형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수능형 개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수능형 개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무엇을 깔아두면 좋은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의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꼭 이 내용들이 오답 혹은 기본이 되는 베이스 정도로도 꼭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우선 오늘 현대 철학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근대 철학부터 이야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현대 철학 이 사상가들을 말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이 비판의식을 꼭 언급해요. 문제에서. 하고 가는 게 나아요. 우선 근대 사상에서의 특징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성주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어요.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배경을 두고 나서 우리가 이것이 파생시킨 문제점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성주의 철학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성주의 철학은 보편성과 객관성,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은 뭐가 파생되는 거 아니? 그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인간들의 삶, 인간 존재 특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과 개별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으로 하나 부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서양 사상가들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과 그 인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수능형으로 조금 유치하지만 딱 잘라서 말해보면 이 사상가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이 사상가들이 추구한 사상이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과학기술의 발달 한번 가봅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돼요. 이분법적인 자연관.
뭔지 알죠? 이성을 갖고 있고 과학기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을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여기서의 이분법죠. 아유,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누가 중심이 되나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자연과 세계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발달된 과학 기술, 그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인간이 소외돼요. 인간 소외 현상. 이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생각나죠? 과학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산업화되고 공업화된 사회로 들어왔는데요. 오히려 그러한 발달된 기술 속에서 인간의 인간의 주체성이나 특성들은 다 소외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고 하니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이 생명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새로운 시각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게 되는 현대 서양에서의 파트 1에서는요. 개별적인 인간과 개별적인 그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상가들, 특히 누구를 이야기하게 되냐면요. 생철학자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꼭 이것이 여기에서 왔다라고 구도화시켜서 보지는 마시고요. 전반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생철학자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인간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인간 소외 현상에서 실존주의 문제도 나오죠. 전쟁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또 과학기술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학풍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요. 생태계 파괴와 생명 자연 존중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생명윤리와 책임윤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파트에서는요. 현대 서양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지금 이야기해요. 현대 철학. 그래서 이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상가들 중에서 오늘 31강에 이야기하려는 사상가들,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의 12단원에 들어가 있는 사상가들은 이 사상가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인데 오늘은 생철학과 실존주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심화탐구 자료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명윤리와 책임윤리를 정리해보고 또 심화탐구 자료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파트, 현대 철학이 등장하게 된, 특히나 31강에서 거론하는 사상가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무엇에 생각을 두고 지향점을 두고 등장하게 됐는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들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한다라는 이유로 서술하게 되면 이들의 지향점과 맞지 않고요. 특히나 인간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생명윤리와 책임윤리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들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 따라오시면 사실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을 먼저 한번 가볍게 세팅을 했고요. 이 세팅에 살을 붙여서 조금 더 탄탄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생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철학. 생철학의 대표 사상가는 쇼펜하우어죠. 이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꼭 한 문제씩 등장하고요. 2014학년도의 경우에는요. 6월 모의평가 1번 한번 체크해 두시겠어요? 그 문제를 오늘 공부하고 나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완벽한 복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생철학자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생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우선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지금까지 우세했었던 이성에 의한 상황과 판단,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하는 것은
고정된 물체나 대상에 대해서 유효한 인식작용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발휘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닌 거죠. 쇼펜하우어가 생각했을 때 바른 인식의 방법은 삶에 대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바로 직관이라는 방법이에요.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철학에서 꽤 잘 나오는 편인데 잘 새겨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직관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상과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것을 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한 이 표현 자체에서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냐면, 아, 이건 이성적인 방법에 반하는 인식법,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의 비판적인 인식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삶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변화하는 삶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 직관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지금까지의 철학의 방법, 인식의 방법과는 반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라는 걸 꼭 알아두는 것이 기초 작업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헤겔과 같은 대학에 동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해서 자신의 강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헤겔 강의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요. 또 둘이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헤겔은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와 이 세계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성과 관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만으로도 봐도 제가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 이성과 합리적인 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이 사람, 기본으로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요, 이런 인식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 사람의 방법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하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저서의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알아두면 모르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게 쇼펜하우어의 저서명인데요. 아예 이걸 쓰고 시작을 하려고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세계를 설명할 때 의지와 표상으로 설명한다는 건데요. 이 중에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는 나올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한번 보면은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상에 대해서요, 내 주관과 내 심상의 작용을 거쳐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나의 주관이나 나의 지각 과정을 통과한 대상, 이걸 표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 있는 대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 보편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각의 능력격,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관을 통과해서 그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미에서 보편과 객관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사조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표상이라고 정리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쓸게요. 나의 주관과 지각을 통과한 대상. 하지만 말했지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라. 이것까지 개념화시켜서 물어보진 않을 거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포인트는 바로 이 의지예요. 의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긍정적인 맥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불타는 의지로 오늘 밤도 열공해보자,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의지이죠. 그런데 이 의지라는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 의지는요, 욕구와 욕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나에게 결핍된 요소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을 의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이 세계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거치지 않고 오히려 직관이나 혹은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면 나의 주관이나 지각을 거쳐서 이해가 되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본질이라 함은 욕구와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너무 반복 많이 될 거라서 저게 단가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의지라는 것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본질, 이 의지, 욕구와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바라본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에 의해 지배당하는 투쟁의 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 오늘 생각 다 듣고 나면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될 거여서 공부하고 나서 여기로 한번 다시 와보시라. 그러면 이 말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썼습니다. 지금 말했지만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했을 때 세계 내의 존재들의 본질이에요. 욕구, 욕망. 그런데 그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말하겠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완전히 충족되지도 않아요. 만족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충족을 끊임없이 시키려고 생명 가진 존재들이 자꾸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투쟁의 장으로 설명을 해요.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느낌 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세계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별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좀 비관적인, 염세적인 그런 철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인 생,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을 보면 내용이 지금 한 번에 정리가 돼요. 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삶 정도라고 표현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의 특성은 어떨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이 세계 존재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생애의 맹목적인 의지라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다 따옴표 쳤고요. 앞에 표현에도 따옴표도 치고 아니면 이런 표시도 했잖아요. 이건 제가 정리한 말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저서명이거나 그의 언급이기 때문에 이 표시를 써준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생애의 맹목적 의지로 삶을 표현한 이 사람의 생각에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 생각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삶은 맹목적인 의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무엇인가? 옆에서도 말했지만 이 의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의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모평을 볼 때 현대 철학을 채 끝내지 않은 수험생들이 의지라는 단어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쇼펜하우어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의지는 전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원인이에요. 욕구와 욕망. 대표적으로는 뭐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을 들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일어나요. 그럼 왜? 생명 현상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왜 맹목적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걸 보면은요, 이 끊임없는 욕망은요,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전혀 충족을 주지 않아요. 간혹 충족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충족이 일어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쳐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나요. 야, 그러니까 또 이 욕망을 채워주려고 또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그 욕망을 채워준다고 해도 만족이 없으니 나라는 사람의 생은 얼마나 비관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데다가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욕구인데 이걸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충족시키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목적도 없고 지향점도 없는가, 맹목적이라고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사상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염세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는 비관적이에요. 세계를,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삶에는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이 점철되었으나 그것은 특별한 지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충족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간혹 충족이 돼도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나기에 굉장히 이 삶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런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신체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목으로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인간의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 욕구, 욕망, 이것이 육체화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제가 출제되었었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데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이 육체화된 것이 신체 기관이다.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나의 몸에서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은 보려고 하는 의지, 즉 욕구와 욕망이 육체화된 거예요. 나의 뇌, 알려고 하는 의지가 육체화된 거죠. 위, 그 식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와 의지가 육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를 바라볼 때도 의지로 점철돼서 이게 육체화로 나타난 것이 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의지예요, 의지. 그런데 그 의지는 이러이러하기에 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쇼펜하우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보세요. 헤겔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들이나 삶을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이성이었어요. 합리성. 그래서 이 세계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헤겔은 그러하게 이해한 세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쇼펜하우가 봤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본질을 이성과 합리성,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존재라고 말하기에는 인간 너무 고통스러운 존재야. 이성적이지도 않아. 합리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과는 굉장히 다른 길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반이성, 비합리.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이 삶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이나 합리성, 인간들의 특성, 이성, 합리성 아니에요. 아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삶의 특성은 꿈틀꿈틀대는 역동적인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충동, 그리고 그 욕구 자체, 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삶의 본질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꿈틀대는 생명, 충동, 의지, 체험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해하는 건 역시 이성 혹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앞에서 얘기했어요. 직관과 체험으로 이걸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표현들이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저랑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허무하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이걸 잘못 받아들인 청년들은 정말 생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었으면 교과서에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의 철학은요, 그 극복법에 있어요. 극복 방법.
여기가 꽃입니다. 자, 의지를 하나 얘기했고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세계의 본질은 의지, 욕구,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배당한다고 했죠. 그걸요, 철저하게 극복해보는 거예요. 금욕주의예요. 이게 이 사람의 극복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쇼펜하우어가 생각했을 때 이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미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미적으로 이걸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미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술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상물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명상하는 것이 미학이고 예술인데요. 이렇게 해서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도피라는 거예요. 결론 부분만 쓸게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완전히 극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방법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방법이 뭐냐? 나 말고도 세계 내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에 지배를 받으면서 다 고통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정과 연민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정과 연민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 동물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존재들한테 당신도, 너도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에 지배당하지만 충족도 없고 충족이 되더라도 또 다른 욕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의미 없는 욕구로 충족시키려고 네 생을 보내고 있구나.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구나. 그 동정과 연민을 발휘함으로써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결국은 이 윤리적인 방법 그리고 금욕주의를 통한 해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탈이라는 단어 쓰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색한가요? 쇼펜하우어가 인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이 의지 때문에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욕구를 극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걸로 이 사람의 철학은 끝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극복법으로 가기 위한 결론, 그 극복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가 바라보는 생의 정의 봤고요. 그 생을 바라보기 위한 그 생이 포함된 세계에 대한 그의 입장 봤어요. 그러면 그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이성과 합리성에 반하고 비판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문제 풀어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후두둑 정리가 될 것이니 우린 요 정도 하면서 실존주의로 넘어갈게요. 저는 깨끗이 지우면서 실존주의 내용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존주의로 가야 되는데 실존주의,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참고적으로 보면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그 대상의 특성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 대상의 특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존재의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주관적인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실존 말고 우리 실존주의 공부하다 보면 본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본질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표현한 대로 굉장히 보편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그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다 쳐내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저라는 사람의 보편적이고 객관화된 특성을 얘기해 보자면 뭐 인간으로서의 특성? 저라는 사람을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켰을 때 인간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설명에 들어가고 이해해 가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 본질을 설명하는 거라면요, 실존을 이야기하자면 그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말고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나,
강승익이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어떤 구체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뭐 오늘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오늘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고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프고 눈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나의 특성.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실존주의예요. 그럼 실존주의가 왜 나왔느냐? 아까 설명했어요. 근대 철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을 자꾸만 보편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추상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 존재, 그 인간 존재들의 구체적인 삶을 외면해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자꾸만 저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현대에 오면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소외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인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상당히 불안하고 절망적인 순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그저 보편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나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실존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가볼게요. 대표적인 사상가들 들어갈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여기 뒤에 아까 화면이 계속 나왔었죠? 여기서도 말했지만 요거 하나 깔고 갈까요? 보편적이고 추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실존주의는 역시나 이걸 싫어해요. 이걸 싫어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여기에 길로 갑니다. 즉 아까 말했던 생철학과 기본적인 지향점은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인 나의 삶을 얘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키르케고르예요. 키르케고르가 최근에 문제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우선 이 사람은요. 실존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것도 이 사람 표현이죠.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존주의 첫 번째 인물의 대표적인 언급인데요.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라고 보면은요. 인간이 실존하는 단계가 있대요. 실존의 단계가 있는데 그 실존의 단계를 세 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미적 단계고요. 두 번째가 윤리적 단계고요. 세 번째가 종교적인 단계래요. 이거 작년에 2번이나 나왔어요. 미적인 단계는요. 인간들이 예술을 통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설명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유의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이것으로는 인간 실존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인간은 결국 우울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대요. 윤리적인 단계. 이 윤리적인 단계에서 인간들이 이성을 발휘해서요. 보편적인 윤리와 기준을 만들어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에 억지로 노력해서 맞춰보기는 해요. 노력하기는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위반하기도 해요. 인간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위반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다시 절망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종교적인 단계로 간대요. 이 종교적인 단계에 가서 신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당연히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교세의 신이죠.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자체에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에게 귀의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단독자인 내가. 이 두 단계를 거쳐봤지만 결국은 절망이기에 나는 신에게 귀의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단계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얽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스토리, 막 러브 스토리까지 해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듣고 오면 이 얘기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이 사람이 하는 표현 중에 주체성이 진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체성이 진리이다 함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들요 독일에 유학 가서 헤겔 강의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 헤겔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헤겔의 강의와 그의 철학 사조와 이성적이고 관념적이고 합리적인 철학 사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만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의 그런 이성 중시 사조들은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혹은 추상화시켜서 인간이나 인간들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거보다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상황에 많이 놓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개인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마인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신에게 아들을 바치라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소중한 아들을 내가 바쳐야 되나? 신의 뜻을 거역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이 되겠죠. 그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 그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 그 실존의 고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선택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러한 실존의 고민과 그 속에서의 선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설명 많이 했었는데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 설명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꿀까요? 저서예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사람이 42살로 단명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출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단명한 이후에 생을 마감한 이후에 이 사람의 철학이 재조명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거 사실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쓰지 않고 말할게요. 왜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자체를 물어보진 않고 이 단어가 나오기에 설명만 잠깐 해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답게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대요. 그래서 나답게 나와 관계하면서 이 실존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그 신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괴리가 일어나거나 그 괴리가 주는 절망. 더 쉽게 말하자면요. 내가 내 삶의 실존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 사람이 저서에서 이렇게 쭉 표현을 해갔다고 해요. 근데 왜 이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교인들의 행복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인간만 가질 수 있는 병이래요. 다른 동물들이 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갈등하지 않잖아요. 인간만 얻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는 건 불행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대요. 인간만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교인들이 여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어렵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 이 표현은 나와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요. 그래서 키르케고르에게서 지금 말한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신 앞에선 단독자, 주체성이 진리다, 죽음에 이르는 병. 신중하게 초이스해왔어요. 키르케고르에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들로만. 그래서 요걸 가닥을 잡아서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두 번째 샤르트르 나옵니다.
우리가 여성주의에서 배우게 되는 보부아르와 평생 계약 결혼 관계에 있었던 샤르트르, 프랑스의 지성인이죠. 실천하는 지성인. 이 사람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면은요. 인간의 실존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나오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와, 여기서 말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설명했고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본질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우에,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의 경우에 실존에 앞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사물 존재, 예를 들어 여기 분필이 있어요. 이 사물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칠판에 써야 하는 목적을 이미 상정하고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물 존재는 본질, 목적이 앞선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얘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다면 얘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물은 그래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 예를 들어 강승희,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나? 강승희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의 경우에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 교사라고 하는 본질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강승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살면서 뭘 해볼까? 실존을 통해서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선택한 게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던져진 이후 자유롭게 선택해서 교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실존은 이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앞서지가 않고 실존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질이 생기는 거야. 그건 내가 초이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자유의 부조리.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 자유롭다는 말과 운명지어졌다는 말은 상당히 괴리죠. 어찌 보면. 후리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본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만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롭게 살면서 선택하도록 그것만큼은 결정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유의 부조리라고 하고요. 기투존재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유롭게 운명지어지면서 세상에 던져진 거야. 내던져진 존재. 내던져진 다음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나의 본질을 선택해가는 존재다. 샤르트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샤르트르의 경우는 거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야, 마지막 이 한 사람 강하게 이 사람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굵고 짧게. 하이데거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요. 인간의 실존 특성을 이야기할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누구에게나 다 이 시간이 있네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미래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죽음으로 가요.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하진 않죠. 간접적으로 계속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 인간은 죽는구나. 나라는 존재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구나. 이게 인간만의 특성이에요. 왜? 동물들은 내가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거나 직시하지 못한 대로 죽어가는데, 못한 채로 죽어가는데, 인간들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직시하고 깨닫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은 이 죽음을 수용하는 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죽음을 수용한다라고 해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죽음으로 간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냐? 현재 내가 결단하게 돼요. 더욱 나 자신의 실존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에게서 그렇게 잘 나오는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현존재라는 표현도 하이데거에게 아마 앞으로 유효하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데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 존재라 함은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예요. 지금 있는 존재. 지금 여기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인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간들의 고민들을 잘 바라보면요, 언젠가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실존들은 모두 다 불안하고 염려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결단하고 선택해서 더욱 나의 실존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내 존재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세계 내 존재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그 틀 안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도 세계 내 존재라는 걸 쓰는데요.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요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나의 삶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 이러하기에 불안하지만 그건 오히려 현재 나를 결단하게 만든다. 이게 하이데거 특성이에요. 그럼 하이데거는 이 표현이 지금 가장 잘 나오고 있어요. 요 대자인과 죽음에 이르는 거, 그리고 수용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 하이데거, 샤르트르, 그리고 키르케고르 이렇게 보면은요, 요 세 사상가가 같이 나오는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심화 탐구 자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지을게요. 화면을 열어주세요. 자, 볼까요? 사실 이 사람 글 읽으면 되게 멋진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최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나중에야 비로소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므로써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과 본질이 이미 결정돼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예요. 신이 있으면 나의 목적을 이미 결정해서 창조해요. 교사가 되어라. 결정해서 창조하죠. 신이 없으니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생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샤르트르에서 무신론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았는데요. 이 제시문에서 이 결정적인 단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화면은요. 인간은 자유로우며 바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가치나 질서를 우리 앞에서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도 갖지 못한 채 홀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이 말이 자유의 부조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 이게 바로 기투 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지고 그래서 세계에 던져졌어요.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만 성숙한 인간이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샤르트르의 글인데요. 참 멋진 글이에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샤르트르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생각해 보면서 오늘 1시간 음미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서 더 한번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